안녕하세요. 난생 처음 용기 내요. 제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볼까. 글솜씨는 없지만 용기 내서 컴퓨터를 켰어요. 전 대전에 살고 있고 50대 예쁜 딸내미가 둘이나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20대 중반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나 시집을 왔고 3대 독자란 남편을 만나 아들 타령을 하는 시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구박만을 받고 살아온 젊은 세월이었어요. 그 세월이 있기에 지금의 제가 있지만 그래도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하면 지금 생각해도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과거이자 추억이에요. 첫인사를 가던 날부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가난한 집의 장녀인 저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아무래도 대단한 아들, 저와 결혼을 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던 것인데 그럼에도 남편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친정에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하였고 그런 저를 더욱더 못마땅하게 여긴 시어머니는 무조건 시댁에 들어와서 살림부터 배우라며 하셨죠. 남편을 너무 사랑했던 나머지 시댁과 합가를 하며 힘들고 마음적으로 지치는 저의 고달픈 날들이 시작되었어요. 젊은 게 왜 아들을 못 낳는 거야? 너희 집이 딸부잣집이라 우리 집까지 불행하게 옮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아들을 하나 못 낳아? 여자가 시집을 오면 아들 하나를 낳아야 성공한 거지. 줄줄이 딸만 둘을 낳고 밥이 넘어가? 그래도 늙어서 고생하지 않으려면 애 낳고 몸조리는 잘해야죠. 그래야 승아 아빠한테 부담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야? 어디 시애미한테 말대꾸를 해? 너도 너 같은 딸을 둘이나 낳았으니 어디 한번 속 뒤집어져 봐라. 속상해서 진짜. 어머님도 딸 가진 엄마로서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전 제 딸들한테는 아들 아니라고 차별하지 않을 거예요. 조용해. 애초에 없는 집에서 뻔뻔하게 시집 와가지고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것도 없이 밥만 축내는 것 같으니라고. 당신은 진작에 종아니 짝으로 좋은 신부감 하나 알아놓으라니까. 이를 이사단으로 만들어. 속상해서 원. 둘째 딸을 낳고 몸조리 하던 중 시어머니는 미역국이 목구멍에 넘어가냐고 식사할 때마다 면박을 주셨어요.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들이었기에 전 이 세상 가장 잘한 일이 저희 딸들을 낳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시댁에서는 매번 눈치를 받는 며느리였어요. 저희 형편상 분가를 하지 않고 시댁 식구들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힘든 시집살이는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되었고 그럼에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딸들과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그나마 제 편이 옆에 있어서 늘 버티고 웃을 수 있었네요. 그냥 그러려니 해. 하필 딸만 낳아가지고 어째? 내 동생 닮은 아들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야. 우리 집 돼 올케가 끊게 만들었으니까 책임은 져야겠지? 내가 이래서 올케 풍기는 이미지가 처음부터 엄마한테 별로라고 그렇게 말을 했건만. 형님, 말 조심하세요. 형님도 딸 가진 사람으로서 해야 할 말은 아니지 않나요? 어머님도 형님 같은 딸이 있고요. 나랑 올케가 같아? 나야 아들만 줄줄이 딸린 집으로 시집 갔으니 공주 하나 낳아줘서 얼마나 대견해? 사랑받는 것도 며느리 하기 나름이라고. 그리고 올케 시집 올 때 숟가락 하나 들고 온 것밖에 더 있어? 가뜩이나 눈밖에 났는데. 우리 3대 독자의 대를 끊어놨으니 엄마가 저렇게 화낼만 하지.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면 말대답하지 말고 그냥 죄송하다고 하란 말이야. 딸 낳은 게 왜 죄송한 일인가요? 전 딸들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형님도 딸이면서 제발 그런 식으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얼씨구? 그래도 늦기 전에 얼른 하나 더 가져. 그게 아들이란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이 집에 대를 끊는 건 좀 아니잖아? 시어머니도 미웠지만 가끔씩 친정에 와서 조금 더 얹어서 잔소리를 해대는 시누이를 보니 속이 뒤집어지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하나뿐인 남편은 오로지 제 편이었고 시누이와 어머님께 늘 저를 두둔해주며 저를 감싸주기 급급한 사람이었죠. 이게 아니었으면 가뜩이나 고단한 삶, 더 고단하고 살기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간간히 들었어요. 미안해. 엄마랑 누나가 진짜 왜 그러는지. 아무래도 우리 엄마도 나 낳기 전까지 할머니한테 가진 구박 다 받으신 분이라 아들에 집착하는 것 같아. 이게 참 네 잘못도 아닌데 엄마는 괜히 그런다니까. 게다가 누나마저 저러니. 내가 당신 볼 면목이 없다. 힘든데 어쩌겠어. 애초에 당신이랑 결혼할 때 어머님 아버님 성격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위로해주고 내 편이 돼주니까 그나마 위안이 되면서 화났던 것도 가라앉네. 고마워. 언제나 내 편에 서서 얘기해주고 생각해줘서. 당연히 당신 편이지. 내가 당신이랑 결혼했지 뭐 엄마랑 누나랑 결혼했나? 내 식구들은 우리 딸들이랑 당신이잖아. 엄마 아버지가 아들한테 집착하시지만 난 안 그래.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 그게 당신 탓도 아니니까 그냥 옛날 사람들이라 그래. 그래도 당신밖에 없네.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당신마저 내 편이 아니었으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아. 말이라도 위로해주는 남편 덕에 하루하루가 고단하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집살이를 이어갈 무렵 시아버지가 병환으로 쓰러지셨고 고스란히 시아버지의 병수발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발을 빼버렸거든요.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간병인을 쓰려면 남편이 나가서 일을 더해서 살림의 보탬이 되어야 했고 아직 어린 딸들이 있는 저로서는 나가서 일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었죠. 결국엔 아무도 하지 않겠다는 간병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난 손목도 안 좋고 너네 시할머니 병수발 든 것도 모자라서 남편까지? 난 그러곤 못 산다. 남편이지만 요양원에 보내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간병을 하던지. 늙음하게 이렇게 또 병수발 하면서 살고 싶진 않아. 병수발 하라는 말은 하지 마. 엄마는? 그럼 누가 하라는 거야? 난 시집가서 가끔 오는 건데. 그럼 할 사람 한 명밖에 없네? 올케밖에 더 있어? 어차피 이 집에서 하는 것도 없는데 시아버지 병수발은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굳이 집에 사람 있는데 간병인 쓰는 것도 그렇고. 그러게 딱이다. 예, 네가 너네 시아버지 간병 좀 해라. 너 아들 못 낳고 이 집에서 눈칫밥 먹느니 이런 거라도 하면 좀 좋니? 엄마는 간병인 쓰세요. 제가 대리운전이라도 뛰면서 간병인 구할게요. 이 사람이 어떻게 혼자 간병을 해요? 어머, 뭐하러 힘들게 돈을 그런 데 써? 할 사람이 있는데 너 말 좀 해봐라. 네 남편 밖에서 밤새 일하게 하면서 간병인 쓰게 하고 싶니? 네가 간병하면 아무 문제 없는 일이잖아. 그래 안 그래? 너도 며느리니까 할 도리는 해야지. 제가 한다고 나선 건 아니지만 자연스레 제가 해야 되는 분위기였고 저 역시도 남편이 힘든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시아버지 병수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남편을 낳아주신 아버님이시니
어머님과 함께 저에게 모질게 했던 것들은 다 잊기로 했고, 그 순간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해 병간호를 했어요. 똥오줌은 물론이고 숟가락 하나 들 힘조차 없는 아버님의 병간호를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할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들이 미련하다고 할지언정 그게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니 왜 승아 엄마가 힘들게 병간호를 해? 그 집 시어머니랑 딸도 있다며. 하여튼 착해가지고 사람 병간호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가뜩이나 말랐는데 더 말랐네. 아유, 아주 못돼 먹은 집안이라니까. 그렇게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힘든 거다 승아 엄마 시키고 자기네들은 아예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야? 참나,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수근 대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어차피 승아 아빠 아버님이기도 하시고 저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여간 착해 빠졌다니까. 내가 이래서 승아 엄마를 좋아하지. 결혼할 때부터 착해가지고 내가 그 집 양반들 성격을 알아서 그래. 그 집은 무슨 복이어서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얻었대. 참 불공평하다. 승아 엄마, 하여튼 몸 아끼면서 해. 걱정돼서 그래. 워낙 동네가 작기도 했고 모든 사람들이 저희 시댁 식구들 성격을 알았기 때문에 왜 저보고 병간호를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최선을 다해서 병간호를 하였어요. 어느덧 10년쯤 지났을까요? 시아버지는 그렇게 저에게 미안하고 고맙단 소리 없이 세상을 떠났고 시댁 식구들조차도 저에게 고마워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남편은 저에게 눈물을 쏟으며 정말 고맙다고 인사했고 저 역시도 남편의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나왔어요. 당신 아니었음. 아버지 10년도 못 사시고 돌아가셨을 거야. 정말 고마워. 엄마도 말씀은 안 하시지만 진짜 고마워 하실 거야. 아니야, 당신도 아버님 잃은 슬픔이 큰데 나 신경 쓰지 말고 당신 마음이나 추슬러. 그래도 당신 많이 아끼셨던 아버님이잖아. 내가 진짜 이 마음 평생 잊지 않고 갚으며 살게. 너무 고맙다. 나한테 시집와서 고생만 하고 정말 미안해. 이래나 저래나 아들 사랑이 각별하셨던 분이셔서 남편은 참 많이도 슬퍼했어요. 저 역시도 아버님이 저한테 한 것을 생각하면 참 미웠지만 그래도 남편이 슬퍼하고 있으니 마음이 많이도 아팠죠. 그렇게 아버님을 떠나보내고 이제 슬픔보다 좋은 일만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친정엄마가 폐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으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얼마나 속상하던지 시아버지 신경 쓰느라 정작 내 엄마 병원 한번 모시고 가지 못했구나라는 한탄에 참 많이도 울고 울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죽상을 하고 있냐? 네 표정 보면 되던 일도 안 되겠어. 얼른 표정 불지 못해. 가뜩이나 아들도 못 낳는데 죽상까지 하고 있으니 재수가 없잖아. 네 엄마 아픈 것 때문에 그러냐? 아니, 갈 사람은 가는 거지. 네 시합이 봐라. 다 그런 거야. 어머님,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희 친정엄마 말기암이지만 제가 아버님 병간호 했던 것처럼 엄마 병간호 할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 집 살림은 어쩌고? 너 이 집에 시집 온 거 잊은 거니? 애가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야? 시집 오면 이 집안 사람 된 거지. 어딜 여자가 친정 가서 병간호를 하겠다는 말이 나와?
이래서 본데 없이 잘한 티가 나는 거다. 아들 없는 집구석에서 뭘 배우고 자랐겠어? 여자애들만 주렁주렁 그냥 대충 키우다 시집 보냈겠지. 양심 없는 집안 같으니라고. 하여튼 너도 참 너다. 어머님, 말씀 좀 삼가해 주시겠어요? 저희 부모님, 제 자매들 분명 바르게 키우셨고 어머님이 그렇게 함부로 폄하하실 분들이 아니세요. 그럼 어머님은 얼마나 자식 교육을 잘 시키셨길래 형님이 허구한 날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날락 거릴까요? 아니 뭐야? 너 지금 우리 딸 교육이 잘못됐다고 이 시엠이 가르치는 거냐? 무서운 것일세. 아주 나중에 내 머리 위에 있겠어. 제가 엄마의 병간호를 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대번에 안 된다고 하셨고 그 말을 듣고 10년을 시아버지 병수발을 든 저의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고작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듣고 친정엄마 아픈데 병간호도 못하는 이 모습이 진정 나의 위치였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쏟아졌죠. 그리고 전 친정엄마를 이렇게 보낼 수 없다고 결심했어요. 시어머니가 노발대발 말리고 난리가 나셨지만 전 친정엄마를 위해 병간호에 애를 썼습니다. 장녀이기도 했고 엄마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뭐든 다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시누이 또한 저보고 돌았다고 비아냥대며 저에게 화를 내었는데 그 엄마의 그 딸이더군요. 진짜 양심 없다. 옳게 어떻게 시집을 두고 친정 가서 병간호를 하겠다고 그래? 우리 엄마 혼자 있다고 무시하는 거야? 뭐라고요? 그러는 형님은 허구한 날 친정에 와서 살면서 왜 저는 친정 가서 병간호하면 안 되는데요? 아버님 병간호할 땐 그렇게 다들 아무 말 없이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하더니 내 엄마 병간호 하겠다고 하니 다들 쌍심지를 켜고 뜯어 말리네요. 옳게 도른 거 아니야?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큰 소리야? 아주 엄마 아프다고 하니까 이성을 잃었나 봐. 정신 차려. 형님이나 정신 차려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매번 친정에 와서 빌빌대는 주제에 누가 누굴 가르친다는 거예요? 뭐? 너 말 다 했어? 너 그동안 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시했구나? 네가 감히 날 무시해? 엄마,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렇게 형님과 대판 싸우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항상 멸시해서도 한 번도 손을 올린 적은 없었기 때문에 진짜 당황스럽고 화도 났어요. 그걸 본 남편은 어머니께 큰 소리를 치며 화를 내며 제 편을 들어줬고요. 아마 남편도 그날 충격을 엄청 받았을 거예요. 시집살이가 혹독한지는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워낙에 제가 말을 많이 하지 않기도 했고 착한 남편한테 시어머니와 제 사이에서 힘들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었거든요. 엄마, 뭐 하는 거예요? 누나 빨리 집에 가. 누나가 화근이지. 어떻게 여기 와서 항상 시끄럽게 만들 수가 있어? 엄마 진짜 실망이네요.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이 사람 우리 아버지 10년 병간호 했던 사람이에요. 고맙고 늘 미안해해도 모자랄 뻔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홀대할 수가 있어요? 나 진짜 엄마랑 누나한테 너무 실망했어. 사람이 고마운 줄 알고 은혜를 알아야지. 내 가족이지만 진짜 창피하고 승아 엄마 볼 낯이 없어. 부끄러워집니다, 정말로. 아주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니 남매 사이다 망치고 혈연 관계까지 이렇게 망칠 수 있는 거야? 이게 다
애초에 지 하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 어떻게 남편을 구워 삶았길래 나랑 누나한테 대들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진짜 속상해서 말이 다 안 나온다. 내가 너 낳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3대 독자라고 오냐오냐 하며 키웠더니 이제 와서 마누라 치마폭에 휘둘려?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며 저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너무 속상하고 그동안 내가 이 집에서 무시당하고 살아온 세월이 허망했어요. 그래도 14년을 이 집에서 함께 동고동락을 해왔는데 아직까지도 저러신다는 게 제 상식상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전 모든 걸 뒤로 한 채 친정엄마 간병을 하러 나섰고 그동안 못해드렸던 거 그리고 딸로서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엄마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2년의 투병 생활을 마치고 결국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 모든 식구들을 불러 모았고 그 자리에 저희 시어머니와 시누이까지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 마지막 가시는 길 남편이 애도하라며 같이 모시고 온 거예요. 하지만 시누이는 역시나 개념 없게 그 자리에 와서 헛소리를 했는데 저런 사람들이 인간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죠. 갈 사람은 가는 건데 뭘 그렇게 간병하면서 울어대던지. 하여간 엄한테 정성 쏟는다니까. 그럴 정신에 느지막이 아들이나 하나 더 가져야지 뭐 하는 짓이야? 이제 나이 들어서 애도 못 들어서겠네. 우리 집 자손을 저게 끊어놨다니까. 누가 아니래. 그러게 내가 셋째 낳으라고 해도 듣는 신용도 안 했다니까. 나중에 종환이가 아주 후회하겠지. 자기 닮은 아들 하나 없다는 게 얼마나 자기 속으로도 사무칠 거야. 지금은 젊어서 모르지만 늙어봐라. 아들 없는 게 어떤 건지. 말을 말지. 애초에 들었으면 이 꼴이 났겠니? 우리 집에 대를 이어줬겠지. 하여간 마음에 안 드는 애라니까. 보기 싫어 진짜. 뭐라고요? 당신들이 인간이야?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그 입 다물어 주세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잖아요. 아이고, 무서워서 어디 말이라도 하겠어? 그냥 팩트 체크를 한 거야, 옳게. 그러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마. 둘이 저렇게 수다를 떨고 있는 모습을 제 동생들이 보고 가만 안 두겠다며 따지려고 했지만 저희 엄마 마지막 모습이었고 엄마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에 참았어요. 그러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 임종 현장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고 그 일은 바로 저에게 상속될 유산이 자그마치 30억이라는 소식이었어요. 그동안 친정엄마가 한 푼 두 푼 모아놓은 돈으로 평택 고덕이라는 곳에 땅을 사놨었고 고덕이 개발이 되면서 12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땅값이 매겨진 것이었어요. 그 덕분에 저와 자매들 아빠까지 모두 나눠 갖게 되었어요. 돈을 봐도 엄마 잃은 슬픔이 컸지만 한편으론 놀랍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지한테 무려 30억이라는 돈이 떨어진다는 거야? 오메 세상에 이제서야 박각하게 생겼구나. 평생을 그저 우리 집 밥 축내면서 며느리 구실도 제대로 안 했던 게 이제서야 드디어 며느리 구실하게 생겼어 아주. 이게 웬 떡이야. 그러니까 그럼 우리 종환이 몫이라는 거잖아. 종환이가 우리 모른 척 할 리도 없고 엄마랑 나랑 팔자 폈어. 그럼 30억이니까 우리 각자 나눠 가지면 얼마 되는 거니? 그래도 자그마치 우리 빚도 갚고 새 출발할 수 있잖아. 아무래도 우린 그래도 완전 핏줄은 아니니까 엄만 4억,
나는 5억이면 딱 괜찮지 않아? 적당할 것 같은데. 그럼, 아니 너 5억, 나 5억도 괜찮겠다. 어차피 종환이 돈인데 종환이가 우릴 모른 척 할 리도 없고 말이야. 그래도 안 사돈이 가시면서 아주 아들 못 낳는 딸한테 미안했는지 거하게 선물 하나 해주고 가네. 아유, 이게 웬 떡이라니. 아유, 좋아라. 엄마 임종 현장에서 내가 받을 30억 유산을 가지고 제멋대로 상속분을 정하고 있던 모녀를 보자니 속에서 천불 만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쩜 인간들이 저렇게 덜 떨어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화가 났고 이 모녀들을 쌍으로 가만 안 두겠다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남편이 상상 못할 발언을 시작하자 그 모녀들은 표정이 굳은 채로 그곳에서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못 참겠네. 이 사람 무시하고 하대하는 거 이 사람한테 너무 미안했는데 그래도 부모님이고 누나니까 애써 참아왔는데 이 정도로 상식 바뀔 줄이야 정말 몰랐네요. 어떻게 장모님 마지막 가는 길에 유산 얘기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 있어? 내가 알던 엄마가 맞나 싶고 누나가 맞는지. 이 사람 몫으로 떨어진 유산 나 땡전 한 푼 욕심낼 생각 없으니 그리 알아요. 뭐야? 아니 네가 왜 욕심낼 자격이 없어? 그동안 네가 먹여 살린 건데 여태까지. 저 유산이 네 거나 다름없지. 실속 챙겨. 그만 좀 해요. 저 욕심도 없고 이 사람 유산 탐내고 싶지도 않으니까. 이 사람 뭐같이 이 사람이 쓰게 내버려 둘 거니까 김칫국 마시지 마요. 그리고 여기가 어딘데 창피하게? 장모님 가시는 길 더 이상 모욕 주면 제가 가만 안 있을 거니까 그리 아세요. 수치스러우니까. 아이고, 저 헛똑똑이. 저 돈이면 엄마랑 나까지 편해질 텐데 이기적이라니까. 너 그 말 얼른 거두지 못해? 누나도 입 다물어. 나 진짜 엄청 참고 있으니까. 내 돈 아니고 이 사람 돈이야. 그러니까 한 푼도 눈독 들이지 마. 염치 없는 인간아. 남편이 제 유산에 관심도 없다고 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노발대발 난리가 났는데 이때다 싶어 한몫 단단히 챙기려 했던 꼼수가 남편에게 통하지 않았던 거예요.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 모녀들에게 손절을 외쳤고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은 인간들이라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엄마의 임종 직전에 와서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인간들과는 더 이상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전 그 자리에서 시댁 식구들과 손절을 선언했어요. 제발 그만해요. 아니 인간에게 포기한 것들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네. 여태까지 며느리굿이란 게 없다고? 시아버지 병시 중 10년 들고 여태까지 이 집 살림에 남편 뒷바라지 그래도 한 게 없다고? 그래, 당신들은 속물적인 인간이라 금전적인 것들만 바라지. 아들 하나 못 낳은 죄로 여태까지 구박받고 더 이상은 못하겠네. 당신 결정해. 나인지 당신 가족인지. 여기서 가족을 택하면 우린 이혼이야. 나 이제 다신 당신 어머니 누나 안 보고 싶어. 어머머, 저 말하는 뽐새 좀 봐. 이혼? 너 지금 30억 등에 업었다고 감히 이혼을 논해? 네가 인간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이 당신을 돌아봐. 당신이 인간이야? 남도 이것보다 낫겠다. 이제 다신 볼 일 없게 하죠. 당신이 여기서 결정해. 참나, 우리 종환이가 너를 선택할 것 같아? 그래도 핏줄이고 가족인데 어떻게 너를 선택하겠니? 이 모질이야.
미안한데 더 이상 엄마랑 누나는 내 가족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제발 그만해. 내 아내랑 딸들 그만 괴롭히라고. 뭐?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우리 종환이가 그럴 리 없잖아. 엄마 아들이. 내가 어떻게 키운 하나뿐인 아들인데. 엄마 하나뿐인 아들 이제 없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이 사람한테 못달지 못하겠네요. 이제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마요. 너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아들 하나라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엄마를 배신해? 네가 인간이야? 당신은 조용히 좀 해. 당신 집이나 잘 돌보란 말이야. 허구한 날 친정 문지방이 닳도록 왔다 갔다 하더니 결국엔 사달랜 것도 네 탓이 커. 그러니까 평생 너네 엄마랑 둘이서 쿵짝 잘 맞는 모녀 사이 하면서 잘 지내봐.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의 모녀니까. 전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았고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는데 제가 남편에게 저와 시댁 중 선택하라고 하자 남편은 고민 없이 저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네요. 제 동생들이 참다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누이와 시모를 임종 현장에서 내쫓았고 옆에서 얻은 소금으로 시누이와 시어머니에게 탈탈 뿌려버렸어요. 진작 이렇게 했어야 할 걸 제가 너무 질질 끌어왔나 싶은 마음이 들면서 참 모든 세월이 후회와 아쉬움으로 가득해져 갔어요. 정신 나간 노인네랑 아줌마가 어디 감히 여기가 어떤 자리라고 막말을 일삼아? 우리 언닌 착하고 순해서 그동안 다 참았는진 모르겠지만 우린 안 참아. 정신 나간 모녀들아. 이왕 언니가 이혼하기로 한 거니 우리도 이제 막 나가야지. 어머, 너 이거 안 나? 이게 어디 내 머리를 휘어잡아? 엄마, 살려줘. 힘만 더럽게 세가지고 이거 놓으라니까. 이것들이 쪽수로 밀어붙이면 다야. 하여간 여자들이 드세기만 해가지고 이러니 아들 하나 없는 집안이지. 그래, 이 할망구야. 아들 없이 드세기만 자라온 여자들한테 오늘 머리털 한번 털려봐라. 노인이고 젊은이고 안 가린다. 제 동생들은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았기 때문에 오늘에서야 저에 대한 대갚음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날 시누이는 제 동생들에게 먼지나게 털렸고 시어머니 또한 제 동생들을 말리다 몇 번이고 고꾸라졌답니다. 사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통쾌했어요.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제 동생들의 등살에 주랭랑을 쳐버린 꼴이 되었죠. 그리고 남편은 이 모든 사태를 본 뒤 저에게 미안해하며 얘기를 이어나갔고 남편은 저와 딸들 없이는 못 산다며 그래도 시댁 식구들보다 저희를 선택해 주었어요. 미안해. 네 말대로 다신 볼 일 없을 거야. 언제나 그랬듯이 나한테 가족은 당신 그리고 우리 딸들이니까. 우리 엄마랑 누나가 이 정도 인간들일 줄은 몰랐어. 내가 진짜 너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정말 미안해. 당신 볼 면목도 없어. 부모랑 인연을 끊으라는 게 당신한테 못할 짓이란 걸 알면서도 이럴 수밖에 없는 날 이해해줘. 그리고 고마워. 언제나처럼 내 편이 되어줘서. 당신 부모님 절대 용서 못할 것 같아. 누나도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 일이 있은 후로 저흰 바로 분가를 했습니다. 마침 봐두던 아파트 전세가 나왔기 때문에 남편이 마련한 전셋집으로 이사를 했고 시어머니 시누이와 모든 인연을 끊었어요. 모든 인연을 끊자 시누이는 남편 회사까지 찾아와 어떻게 본인들과 인연을 끊을 수가 있냐며 애걸복걸도 해보다가
화도 냈다가 회사 사람들을 붙잡고 하소연도 했다가 별의별 모습을 다 보이셨죠. 심지어 아이들 학교까지 찾아가 집을 알아내려고도 하셨고요. 아이들도 그 집 두 모녀가 워낙 어려서부터 곁을 주지 않고 아들만 찾아대는 통에 좋은 마음이 없어서 그런지 아이들은 고모가 찾아와도 외면을 했다고 합니다. 고모가 오늘 학교 앞에 찾아왔는데 그냥 피했어. 나도 고모랑 할머니 보기 싫거든. 맨날 손자 타령해. 딸이라고 밥 많이 먹는다고 뭐라고 한 기억밖에 없는데 내가 왜 그 사람들을 존중해줘야 해? 다신 학교에 안 찾아왔으면 좋겠어, 정말. 너무 싫어. 이제 그럴 일 없을 거야. 엄마가 잘 알아듣게 얘기할게. 그러니까 그 기억은 잊어도 돼. 이제 좋은 말만 해줄 거야. 아빠랑 엄마가 옆에서 우리 딸들 행복하게 해줄 거고, 알겠지? 열아들 안 부러운 게 우리 딸들인데 누가 우리 딸들한테 뭐라고 해? 이미 딸들도 차별 대우를 많이 받았던 터라 아픔이 존재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고 전 신우이에게 전화를 해 애들한테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따끔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이의 말이 웃기더군요. 참 이 말을 듣는데 오히려 웃음이 나오더라니까요. 역시 벌을 받을 사람은 다 받는구나 싶은 게 참 웃음이 나왔고 속뜻이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어디라고 애들 학교며 남편 회사며 진짜 구질구질하게 뭐하는 짓이에요? 당신들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요. 어차피 당신들도 내가 당신들한테 별 도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제 와서 왜 이렇게 찾아오고 난리야? 옳게 내 말 좀 들어봐. 엄마가 이상해. 종환이 그렇게 연락 없고 나서부터 치매기가 있더니 이제 나도 못 알아봐. 그래서요?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해요? 그렇게 각별한 모녀 사이 알아서 하셔야죠. 요양원에 보내시던지 간병을 하시던지. 올케가 간병 좀 해주면 안 될까? 아빠 간병 잘해왔잖아, 응? 내가 이 은혜 잊지 않을게. 내가 어떻게 엄마를 간병해? 아, 나한테? 당신 엄마 당신이 책임져. 치매에 걸리든 말든 내가 알 바 아니니까. 그런 거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치매 판정을 받으셨고 이제 와서 저에게 간병을 부탁하려 한 것이더라고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니 마음은 좋지 않지만 다신 보고 싶지 않다고 저에게 선을 그어버렸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다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기에 모른 척 했습니다. 중간중간 신우이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고 그마저도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신우이는 병든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데려다 주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간호를 못하겠다며 그렇게 못을 박더니 결국 막판엔 본인 또한 아무도 모실 사람이 없게 되자 결국엔 요양원에 가게 된 꼴이었죠. 그리고 신우이도 친정이 아예 없는 꼴이 되었고 하나뿐인 동생도 잃고 엄마도 병들어 요양원에 가 계시고 결국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된 거예요. 전 그로부터 딸들과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오히려 시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니 이제야 제 인생을 찾은 것 같아 기분이 참 묘했어요. 그리고 전 세금을 제외한 유산받은 금액으로 제 이름으로 된 조그마한 건물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남편은 절대 터치하지 않고 있고 그 건물로 저희 딸들 공부도 시키고 졸업도 시켰답니다. 세상에서 둘도 없는 딸들이 착하고 바르게 커져서 이것보다 기쁜 게 있나 싶을 정도로 행복합니다. 제 이야기를 쓰고 보니
참 그 서러운 세월 어떻게 버텼나 싶을 정도로 지금 생각해도 어리석었어요. 그래도 현재 그리고 미래가 행복할 것을 알기에 과거는 싹 잊고 현재를 살아가렵니다. 이 글을 보신 여러분들, 염원하시는 소망 다 이루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이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제 눈앞에 벌어져서 사연을 쓰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동생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당황스러웠었죠. 술이 잔뜩 취해선 비틀거리면서 들어온 시동생은 남편에게 살기 힘들다는 말을 제일 먼저 꺼냈습니다. 좋지 않은 분위기를 파악한 남편은 일단 시동생을 진정시키며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고, 저희가 들은 내용은 동서와 이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이었어요. 저희도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말이 나와서 크게 놀라지는 않았었는데, 문제는 9살 된 조카를 데려가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시동생은 자기가 키우겠다고 했지만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한바탕 싸움이 났고 결국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과 동서는 서로의 성격이 너무 달라서 다투는 모습을 자주 봤었어요. 그런 모습들이 조카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 모두가 모여 많은 대화를 나눴었지만 결국 항상 제자리였고 좋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동생은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기 위해 밤낮 안 가리며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지만 동서는 항상 반대의 길을 선택했고 그걸 보다 못한 저희들이 직접 나선 적도 몇 번 있었어요. 그 때문에 남편과 동서가 서로 얼굴을 붉히며 싸운 적도 있었죠. 이런 문제들이 시동생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만들었는지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동서가 조카를 데려가 키운다는 말에 또 한 번 시동생의 집안은 난장판이 되고 말았던 거였죠. 저희는 힘들어하는 시동생의 하소연을 전부 다 들어주었고 남편과 동서는 얼굴을 한번 붉혔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만나 대화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다음날 동서에게 연락을 취한 다음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고 전날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동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네요. 성격이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이혼 결정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버텨봤자 결국 끝은 더 안 좋아질 게 뻔한데 괜히 시간 끌면서 가정을 붙잡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이혼까지는 생각 안 하려 했는데 같이 살아가기에는 너무 의견 차이가 심해요. 어제 서방님이랑 대화를 많이 나눴었지만 둘이 이혼을 하면 조카는 동서가 키우기로 했었다며. 그런데 서방님이랑 제일 많이 다투는 문제가 동서가 조카를 방치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데 이 말이 확실히 맞는 거야? 제가 집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건 형님도 집안일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소홀할 수도 있는 거고 저 또한 볼 일을 봐야 하니까 많은 것들을 신경 쓰기에는 한계가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은혁이 제가 10달 배 아파 낳은 자식이에요. 그이랑 느끼는 모성애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그래서 은혁이는 제가 데려갈 거예요. 동서가 집안일을 지금 잘한다고 생각해?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현관문 열고 들어왔을 때부터 눈에 들어온 것들만 봐도 이게 사람 사는 집인지 의심이 될 정도야. 이런 집안 환경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서방님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은혁이를 동서가 데려가면 제대로 키우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건가 봐.
동서가 엄마의 입장에서 당연히 은혁이를 데리고 가고 싶겠지만 아이의 미래도 생각해줘야지. 이혼하면 재산 반 가져가기로 했다면서. 은혁이를 잘 키우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는데? 그럼 서방님한테 어느 정도 확신을 줘야 하지 않을까? 총 재산 30억에 반갈라 가져가겠다며. 어차피 이혼할 건데 제가 이 집에 시간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은혁이만 데려가서 잘 키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동서는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인지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시동생의 잔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던 것 뿐이죠. 이혼을 한다고 해서 조카를 제대로 키우지도 못할 것 같아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동서는 그냥 맨몸으로 나가면 자기한테 떨어지는 재산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곤 시동생에게 최대한 많은 것들을 뜯어가려고 조카를 데려가려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동서는 자기 집안일이기 때문에 제가 참견하는 걸 탐탁치 않게 생각했고 그날 서둘러 외출을 해야 된다면서 그만 대화를 나누고 싶다며 저를 집 밖으로 빨리 내보내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좀 더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동서는 저와 얼굴 마주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결국 떠밀리듯 집 밖으로 내쫓기게 되었고 동서는 이혼에 대해 확실히 결정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동서는 시동생과 이혼 준비를 하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 뒤 둘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면서 둘은 남남이 되었고 조카는 동서가 키우는 걸로 결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카 문제로 소송까지 갈 뻔했지만 조카가 엄마 옆에 있고 싶다는 말에 시동생은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고 원만한 합의로 모든 걸 끝냈습니다. 그렇게 동서는 30억의 재산 중에 반을 가져가게 되었고 더 이상 가족이 아니게 되었네요. 시동생은 정해진 날짜에 자기 아들을 보러 갔고 그렇게 주어진 환경에 맞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조카한테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저희 집에 가끔 왔을 때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해주고 최대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노력하면서 조카에게 지금의 생활이 많이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게 되었는데 괜찮다면서 웃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9살밖에 안 된 조카는 자신의 현실을 잘 알고 있었는지 어린 나이임에도 성숙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주말에 놀러온 손자를 이뻐해 주시면서 최대한 밝은 모습을 보여주셨죠. 정말 다행인 건 조카가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한시름 놓였고 시동생 또한 걱정했던 것들을 어느 정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는지 본인 일에 좀 더 집중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별일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였는데 어느 날 저희 가족들끼리 저녁에 외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조카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카의 손을 잡고 있던 사람은 동서가 아닌 처음 본 사람이라 남편한테 급하게 차를 돌려달라고 부탁을 했고 차에서 내려 근처를 돌아다니며 조카의 얼굴을 봤던 곳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봤는데 받지 않자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제가 본 상황을 설명한 뒤에 같이 주변을 돌며 조카를 찾게 되었고 처음 본 의문의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야만 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조카가 사라진 근처를 돌아다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저와 남편은 결국 다시 차로 돌아가려는데 동서에게 전화가 왔네요. 아, 진짜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가해 보이세요? 저희 이제 남남인데 계속 귀찮게 하실 거예요? 은혁 엄마, 지금 어디야? 은혁이 좀 바꿔봐. 왜 아무 말도 못해? 내가 방금 뭘 봤는지 알아? 어떤 여자가 은혁이를 데리고 가던데? 아, 제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잠깐 돌봐줄 수 있는 사람 구해서 맡긴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더 할 말 있으세요? 왜 이렇게 남의 일에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데 계속 이런 식으로 참견하실 거예요? 은혁 엄마가 그동안 했던 행동들이 나를 믿지 못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뭐든 확실하게 넘어가고 싶은 것뿐이야. 그리고 이혼했다고 해서 지금 남남이 된 건 아니잖아? 아직 숙려 기간 남아있는데 그 사이에 은혁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땐 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자식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거라고. 나는 남의 손에 자기 자식을 맡기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사정이 있으면 은혁이가 불안하지 않게 서방님한테 맡기던가 나한테 연락을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은혁이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은혁 엄마가 혼자 결정한 거지? 동서가 돈 때문에 은혁이 발목을 잡았다는 걸 내가 모르는 거 아니지만 15억의 돈을 받았으면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은혁이를 돌봐줬으면 좋겠어. 동서가 지금 이제 자유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은혁이의 엄마라는 건 평생 변하지 않는 거라고. 은혁이 아직 9살이야. 부모의 손길이 충분히 필요한 나이라고. 그러니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줬으면 좋겠어. 이건 은혁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내 조카를 위해서라고. 동서는 제 말이 듣고 싶지 않다며 말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희 부부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이런 사실을 시동생에게 알린 뒤 조카를 데리고 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세웠고 저 또한 그 말에 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절대로 시동생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간 재산을 토해내게 될까봐 무조건 싫다는 말을 꺼내고 있었죠. 시부모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는지 주말에 놀러온 조카를 저녁 시간이 되면 동서에게 보내야 하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고 계셨습니다. 동서는 화가 많이 났는지 난리를 치다가 저에게 이런 상황을 전부 다 알려줬고 남편과 저는 급하게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댁에 도착하고 나서야 시모는 현관문을 열어주셨네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시간 됐으니까 제가 데려가겠다는데 문을 안 열어주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은혁아, 엄마 왔어. 빨리 가자. 은혁이 지금 자고 있다. 그래서 좀 기다려 달라는 건데 그거 못 기다려서 이렇게까지 난리를 쳐야 되는 거야? 제가 제 자식 데려가겠다는 건데 어머님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예요? 잠은 저희 집에 가서 자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은혁 엄마만 생각하는 거야? 지금 누가 제일 힘들겠어? 말은 안 하지만 은혁이가 정신적인 고통을 제일 많이 받고 있다고. 그런데 동서는 은혁이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혼자만 편애하려고 하잖아. 어머님 집이 편하니까 잠이 든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불쌍해 보이진 않아? 동서는 하루가 다르게 엄청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은혁이는 점점 말라가고 있는 것 같네. 제대로 돌보는 건 맞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서방님이랑 결혼 생활할 때보다 더 못 돌봐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혼을 했으니까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한테 좀 소홀해질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맨날 옆에 끼고 살아요? 15억이면 솔직히 푼 돈이잖아요.
그 돈으로 걱정 안 하면서 살 수 없으니까 사업을 하던 뭘 해서라도 돈을 불려야 하는데 저도 지금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남편 잘못 만나서 내 인생 다 망쳤는데 지금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혁이 아빠는 정해진 날짜에 보면 되는 거라 편하겠지만 저는 매일 붙어 있는다고요. 동서는 시부모님 방에서 자고 있는 조카를 깨웠고 무작정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시동생이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다 보니 시댁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걸 알고 있어서 그런지 더욱더 큰 소리로 난리를 쳤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조카를 보내줘야만 했어요. 시모는 집 밖을 나서는 조카를 보면서 나중에 또 놀러 오라며 보내줬지만 그날 난리가 난 이후 동서는 조카를 시댁에 2번 다시 보내지 않았습니다. 시동생과의 만남도 평일에 1번, 주말에 1번 보는 거였는데 평일에 1번 보는 걸로 혼자 결정해 버렸네요. 저희는 조카가 상처받을까봐 모든 게 조심스러웠지만 동서는 그런 걸 잘 알고 있었는지 더욱더 막 나가기 시작했고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였어요. 그래서 남편과 진지하게 상의를 한 다음 평일에 시동생이 동서를 만날 때 저희도 함께 그 자리를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일러준 뒤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나가기 시작했어요. 똑똑한 조카는 제 말을 잘 새겨 들었고 그렇게 저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카가 동서 밑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할 것 같아 보였어요.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서는 자기 꾸미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많이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쁜 시동생을 대신해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갔어요. 그렇게 조카와 제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면서 지내던 어느 날 모르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는데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 급하게 전화가 온 장소로 출발하게 되었고 목적지에 도착한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느 한 여성분께서 조카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거짓골이 된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된 건지 상황을 여쭤보니 여성분은 다름 아닌 조카를 가끔 돌봐줬던 보모였습니다. 보모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한 곳에서 대화를 주고받고 싶다며 장소를 옮기길 원했고 저는 급하게 조카와 보모를 차에 태운 뒤에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게 되었어요. 보모는 심각한 얼굴을 하더니 핸드폰을 꺼내 영상 하나를 보여주더라고요.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는 게 상당히 껄끄러운 문제이긴 하지만 방치되어 있는 조카가 앞으로 걱정이 돼서 더 이상은 지켜만 볼 수 없다며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그 영상을 보곤 입을 다물지 못했고 영상에서 보이는 동서와 의문의 남자의 대화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네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계속해서 내 삶에 참견하는 그 집안 사람들과 더 이상 마주치기 싫다고. 그럼 더 50만 사게 된다는 거 몰라? 은혁이를 우리가 옆에 끼고 있어야 당신이 받은 15억이 온전하게 있는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의 일부는 결국 그놈이 다시 가져가는 거잖아. 내가 오죽 걱정이 되면 여기까지 찾아왔겠어? 얼굴을 안 보여준다면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질 게 뻔하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면 당신이 은혁이를 맞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는 판결이 날 수도 있다고. 그건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은혁이한테 확실하게 얘기했다니까. 제가 똑똑한 애라서 내 말은 확실하게 알아듣는다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무조건 엄마가 잘 챙겨준다는 말만 하라고 했어.
내가 시키지 않는 대로 행동하면 2번 다시 아빠 얼굴 못 본다고 했다니까. 자기도 그건 싫은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지금까지 잘하고 있잖아. 나는 오히려 양육하는데 그 집안 사람들이 애한테 혼란만 주려고 하는 것 같다며 반대로 소송하면 된다고. 나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당신 사업이나 신경 써. 앞으로 키워야 될 자식이 하나가 아니라 둘인 거 알지? 정말 다행인 건 임신 사실을 그 집안에서 알지 못한 상황에 이혼을 했다는 거야. 만약에 당신이랑 몰래 만나다가 임신까지 했다는 걸 들키기라도 했어봐. 그럼 15억 우리 손에 넘어오지도 않았다고. 아직 숙려 기간이니까 이 기간 안에만 최대한 조심하면 돼. 요즘에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것 같아서 은혁 아빠 만나는 것도 얼마나 신경 쓰이는데.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야. 일단 출산부터 해야 혼인 기간 중에 임신했다는 걸 확실하게 숨길 수 있잖아. 그렇긴 한데 10달 동안 어떻게 자식 얼굴을 안 보여줄 수 있냐는 거야. 한번 의심이 시작되면 끝이 없게 되는 거라고. 그건 걱정하지 마. 방 안에서 은혁이 재우고 있는 보모 있잖아? 저분이 대신 은혁이를 데려가면 되니까 그건 큰 문제가 안 돼. 보모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동서가 의문의 남자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던 걸 전부 촬영해 놓고 있었는데 그날 동서가 만나고 있는 남자의 집안 사람들이 집으로 놀러 온다는 것 때문에 은혁이를 밖에서 놀라며 내보낸 상황이었어요. 돈 한 푼 지어주지 않은 채 밖에서 시간을 보내던 조카는 저번에 보모의 집에 찾아간 걸 기억하고 있었는지 늦은 저녁 시간에 보모 집을 찾아갔던 거였고 은혁이는 그제서야 어느 정도 긴장이 풀렸는지 제 핸드폰 번호를 기억해 보모에게 저한테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왜 아빠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냐고 물어보자 걱정할까봐 전화를 하지 못했다며 저에게 도움을 받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9살밖에 안 된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저는 그런 조카를 껴안으며 위로해 주었어요. 저는 보모에게 영상의 증거물을 건네받은 뒤 헤어지게 되었고 조카를 저희 부모님께 잠시 맡겼습니다. 그리곤 시댁 집안 식구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 동서의 집안으로 쳐들어가게 되었네요.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제가 문을 두드리자 동서가 당황한 듯 급하게 혼자 나왔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돌아가달라고 저희 가족에게 부탁을 하는 순간 시동생은 동서의 뺨에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습니다. 동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자 현관문이 열리더니 보모에게 받았던 영상 속의 남자가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왔어요. 결국 그 남자와 시동생은 몸싸움이 벌어졌고 서로 막말을 주고받기 시작했는데 시모가 동서의 머리채를 잡으며 집 안으로 밀치셨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 전부는 동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안에는 동서와 만나고 있던 남자의 부모도 함께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는 건 처벌받는 거 몰라요?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주세요. 너 지금 은혁이 어디 갔어? 네가 그러고도 엄마야? 어떻게 은혁이를 집 밖에 방치할 수가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잠깐 식사 모임이 있어서 밖에서 놀라고 했던 것 뿐이라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확실히 잘못된 거지. 남의 식구는 중요하고 자기 자식은 내팽개쳐도 된다는 거야? 네가 여기서 깔깔거리면서 음식을 먹고 분위기를 즐기고 있을 때 은혁이는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 안 해봤어?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이제 9살밖에 안 된 애를
밖에서 놀라고 늦은 시간까지 방치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거 뭐야? 네가 이러고도 사람이야? 제가 부모에게 받은 영상을 그 자리에서 재생시켰고 모든 내용이 담긴 진실이 드러나게 되자 동서와 옆에 있던 남자의 얼굴 안색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동생은 동서 옆에 있던 남자의 얼굴에 손을 날렸고 동서는 뭐가 잘못됐냐며 오히려 큰 소리치고 있었어요. 저는 아직 또 하나 남아있는 증거물이 있다며 동서를 밀친 뒤에 조카가 생활하던 방을 찾아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동서한테 급하게 내쫓기면서 가지고 나오지 못한 숨겨놓은 핸드폰을 찾기 시작했어요. 동서는 남의 집에 들어와서 물건까지 뒤지냐며 고소하겠다고 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 말도 들어오지 않았네요. 그렇게 조카가 숨겨놓았던 핸드폰을 찾게 되었고 동서는 제 손에 들려있는 핸드폰을 보더니 당황스러워 했어요. 동서는 쓸데없이 저희 가족에게 전화를 할까봐 조카에게 핸드폰을 사주지 않았었지만 제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동서 몰래 조카한테 핸드폰을 사줬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녹음을 하던가 영상을 촬영해 놓으라고 시킨 뒤 나중에 제가 달라고 하면 그때 돌려주기로 했었죠.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직접 조카의 핸드폰을 찾게 되었고 그 안에 있던 영상과 녹음된 파일을 확인하는 순간 온 집안은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서는 자기 자식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말을 꺼내면서 저번에 시댁에서 잠깐 졸았던 걸로 집으로 돌아와 심하게 화를 내며 두 번 다시 아빠 얼굴은 못 보게 될 줄 알라며 난리를 치던 동서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동서와 만나고 있던 남자가 말로만 해선 말을 듣지 않는다고 더욱더 크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저희 집안 식구들은 이성을 잃어버렸고 이것 외에도 상간남이 동서가 없을 때 조카에게 했던 상당히 많은 충격적인 증거물들이 조카의 핸드폰에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의 사건 이후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동서가 자기 자식을 이용해 받았던 15억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혼인 기간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 임신을 했다는 사실로 시동생은 역고소를 통해 동서와 상간남에게까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네요. 재판에서는 동서는 엄마의 자격이 없다며 접근 금지 처분을 허용해 주었고 그렇게 모든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동생은 저에게 많은 걸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며 동서에게 받았던 일부 금액을 포함해 10억을 저에게 넘겨주었어요. 시동생이 사업으로 많이 바쁜 상태라 제가 조카를 대신 돌봐주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많은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게 해준 거와 앞으로 조카를 잘 좀 봐달라며 10억을 결국 넘겨주었네요. 조카는 제 곁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껌딱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시동생은 모든 게 안정적으로 되어가자 잘 풀리지 않았던 사업이 불경기인데도 잘 되고 있는 중입니다. 동서는 자기와 살림을 차리며 같이 살겠다고 했던 남자가 동서에게 있던 거금의 돈이 사라지자 얼마 남지 않은 돈까지 모조리 들고 잠적해버린 상태였고 동서는 빈털터리가 돼선 상간남의 아이를 혼자서 키우게 되는 불행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동선의 부모가 시댁에 직접 찾아와 용서를 구했지만 저희가 받아줄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걷어차버린 동서는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네요. 그리고 시부모님께서 얼마 전에
저를 따로 부르셨길래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댁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제가 시댁 식구의 문제를 피를 나눈 가족처럼 진심을 다해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다며 또 저희 부모님께서도 급할 때 가끔 은혁이 돌봐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드린다며 친정 부모님이 앞으로 살게 되실 전원주택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면 시댁의 집안은 무너졌을 거라고 돈보다 가족이 우선이라며 그동안의 감사함을 표한 거니 받아달라고 하셨네요. 안 좋았던 일들이 해결이 되자 저에게도 이런 좋은 날이 오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 모두가 행복만 가득한 날들이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결혼하고 나서부터 모든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왔었어요. 저 하나만 희생하면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남편과 살림을 차린 이후부터 최근까지 불만 하나 내세우지 않고 최대한 노력하면서 지냈었는데 그렇게 해왔던 게 다 부질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참고 참았던 저의 침묵이 터지게 되었고 한순간에 온 집안은 초토화가 되어버렸어요. 남편도 결혼 이후 처음 겪게 된 저의 모습 때문에 많이 당황하고 있었죠. 그래도 제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을 수 있겠네요. 어느 날 시동생이 저희를 한자리에 불러놓게 되면서부터 차별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고 시모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또한 보이면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눈빛부터가 달라져서는 도련님이 결혼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시댁으로 들어오게 될 예비 동서의 집안을 대충 듣게 되었는데 재력이 상당한 상류층의 여자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과일을 깎고 있는 제 앞에서 대놓고 비교를 하는 순간 내가 여기에서 뭐하고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남편은 제 마음은 아예 모르고 있는지 도련님의 말에 빠져 있었죠. 그렇게 집안이 대단하다고? 드디어 한 건 했네. 여보, 내가 뭐라고 했어요? 민성이가 분명 한 건 할 것 같다고 얘기했었지? 나도 이제 며느리 덕 좀 보려나 보다. 맨날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도 지겨웠었는데 이제서야 내 인생도 피려나 본데? 나한테도 콩고물 좀 떨어지려나? 민성아, 그런데 둘이 어떻게 만난 거야? 그쪽 집안이 상당한 상류층 집안이면 당연히 반대가 심했었을 텐데 결혼 허락을 정말 받았다고? 원래 그런 집안들은 상당히 재고 따질 텐데. 민성이가 어때서? 그래도 꽤 이름 있는 대학 나왔고 지금 대기업 다니고 있으면 성공한 거지. 너보다야 100배 1000배 낫지. 솔직히 지연이가 내가 말하는 거 토달지 않고 잘 받아주니까 그나마 알아서 데리고 있는 거지. 다른 시애미 같았으면 바로 내쳐버렸어. 주워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 면전 앞에 대놓고 이런 말 해서 기분이 좀 상할지 모르겠다만 네가 이해해라. 그동안 내가 제대로 대접받은 건 없잖아. 지연이 너네 집안이 워낙 가진 게 없어서 바라지도 않지만 그래도 때 되면 다른 시애미들 받는 거 나도 좀 누려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다. 지인들끼리 만나서 수다 좀 떤다 치면 며느리가 어디 보내줬네, 무슨 선물을 해줬네부터 시작해서 나중엔 차까지 뽑아줬다고 하고 어느 날은 세계 일주까지 보내줬다는데 내가 그 말 듣고 속이 문드러지다 못해 뒷골 당겨 잠 한숨 못 자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서야
나도 물길이 좀 터지려나 보다. 돌아오는 주말에 인사 온다고 했지? 그때 과연 무슨 선물을 사올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상류층 정도면 돈 씀씀이도 엄청나겠지? 민성아, 네가 무조건 얻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집안이 고개를 치켜 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절대 놓치지 마라. 약간이라도 삐걱거릴 것 같으면 바로 임신부터 시켜라. 요즘 결혼 전에 임신 많이 한다던데 말 나온 김에 거사부터 치르고 시작하면 좋겠다. 지연이 너는 주말 전에 짐 싸서 들어와라. 시모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시고 인사 올 예비 동서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저를 비교하면서 차별까지 할 필요는 없으셨는데 그동안에 노력했던 건 봐주시지 않고 본인이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는 것 보고 많이 실망을 했었죠. 거기에 더해 시모는 시댁에 인사를 오게 될 예비 동서와의 식사 자리를 만들기 위해 주말이 오기 전날에 짐 싸서 시댁에 들어와 주방 일을 보라는 건 아니다 싶었어요. 모든 걸 당연하게만 생각하시는 시모의 행동들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제가 기분 나빠한다는 걸 눈치채셨는지 도련님과 웃고 떠드시다가 갑자기 정색을 하시면서 저에게 기분이 나쁘냐면서 분위기를 심각하게 만들려 하시길래 그런 거 아니라고 애써 어색한 웃음을 지어 보이며 과일 하나 찍어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시모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천한 집안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며 주방 참모 행세나 하라고 막말을 퍼부으시더니 또다시 도련님과 웃고 떠드셨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다리로 제 무릎을 툭툭 치면서 귓속말로 오늘따라 안 하던 짓을 한다고 나중에 따로 얘기 좀 하자며 붉어진 얼굴을 보여주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욕을 먹어야 하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참고 살아왔던 이력이 있어서 그런지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는 성격이라 그날도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아빠가 술만 드시고 집에 들어오시면 항상 엄마가 아빠 눈치를 살피셨는데 싫은 소리 한번 한 날은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가 났었거든요. 아무래도 어렸을 적부터 학습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속으로만 삭히는 성격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전개가 펼쳐질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고 예비 동서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저 또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사 온 그날 시모는 진땀을 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어머님 혼자서 만드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세요. 안 힘드셨어요? 이 정도 음식이면 몸살 나실 것 같은데? 내가 워낙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해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많이 배고팠을 텐데 이것부터 좀 먹어봐요. 여기에는 뭐뭐 들어간 거예요? 제가 요리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이런 건 아예 할 줄 모르거든요. 제가 민성 씨와 결혼한다면 이런 음식 기대하시면 안 되세요. 저희 집안은 거의 나가서 해결을 하거든요. 아침은 가정부 아줌마들이 알아서 차려주시긴 하시지만 그분들에 비하면 여기 있는 음식들은 젓가락 갖다 대기가 아까울 정도예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게 내가 이걸 혼자 다 만든 건 아니고 큰며느리가 옆에서 같이 도와준 건데
나는 거의 가만 봤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 어머, 그래요? 방금까지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시라고 혼자 다 만드신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어쨌든 잘 먹겠습니다. 저는 거짓말 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어머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민성씨, 나 물 좀 줄래? 순간적으로 집안의 분위기를 압도해버린 예비 동서는 시모를 짐땀 빼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음식을 만들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시모는 아예 무시를 하고 저와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인사원 예비 동서의 성격은 그동안 봐왔던 여자들과는 좀 달라 보였어요. 시부는 음식을 먹다가 체할 것 같았는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고 시모가 이것저것 물어보는 질문에도 예비 동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음식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젓가락을 탁 내려놓더라고요. 어머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원래 식사 자리에서 말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누가 쫓아와요? 저희 오늘 처음 본 사이잖아요. 이건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참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체하겠어요. 저희 아직 시간 많은데 음식 앞에서 침 튀기면서 말씀하시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거든요. 저희 집안은 그렇게 자라오지 않아서 지금 상당히 당황스럽네요. 내가 너무 말이 많았나? 미안해요. 민성이가 워낙 어여쁜 색식감을 데려와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았나 보네. 시모는 그때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비 동서를 바라만 보고 있었고 천천히 식사를 끝내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상류층에 사는 집안이라 그런지 상당히 거침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지 않는 예비 동서의 행동들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저에게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었어요. 그렇게 모두가 거실에 앉아 과일을 먹으며 서로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초반부터 기세가 꺾여버린 시모는 질문 하나 하는 것도 눈치를 살피면서 대화를 이어나가셨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저를 대하는 거와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썩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잘 사는 집안이라 시모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는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돈과 빗대어 기준을 삼는 시모가 보기 좋진 않았어요. 예비 동서는 가지고 온 선물을 앞에 꺼내놓았고 쇼핑백에 명품 마크를 보곤 기다렸다는 듯이 침을 삼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비 동서가 그날 왜 온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일단 이거 저를 위해 힘들게 음식을 만들어주신 예비 형님 거예요. 원래 어머님 드리려 했던 건데 저는 어머님이 직접 요리를 전부 해주신 줄 알고 선물을 준비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했던 거와 좀 다르게 흘러가서 선물을 바꿨어요. 이건 어머님 거예요. 지갑인데요. 그래도 가격 꽤 나가는 거예요. 신경 써서 준비했으니 잘 사용하세요. 이거 엄청 비싸 보이는데 저는 이런 걸 바라고 음식을 준비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담스러워서 가지고 다니지도 못하겠어요. 그래, 맞다. 저건 나한테 필요한 거지. 나는 이런 지갑보다 명품 가방을 원했었다고. 선물을 바꿔도 되는 거지? 그렇게는 안 되죠. 제가 생각해서 기준을 정했던 건데 주는 사람 마음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형님,
그럼 조만간 저랑 백화점 쇼핑이나 좀 하실래요? 가방이랑 어울리는 옷 몇 개 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이런 대접 받아본 게 처음이라서 그래요.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이 담겨 있어서 너무 감동했어요. 어머님은 지갑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럼 다시 돌려주세요.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억지로 받으셔봤자 사용하지도 않을 텐데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아니, 그게 우리 아들 민성이랑 결혼하겠다고 온 거 아니에요? 당연히 큰 며느리가 일손을 좀 도와줄 순 있어도 결혼 허락은 내가 해주는 건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 될 사람을 당황스럽게 만드는지 모르겠네. 네, 저 민성 씨랑 결혼하러 왔어요. 그렇다고 제가 가식적인 웃음을 팔러 온 건 아니에요. 지금 있는 그대로의 성격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저는 누구한테 손바닥 비비면서 기분 좋게 해주는 말 같은 거 못하는 체질이라 이해해주세요. 분명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자신의 솔직함을 내비치는 것 같아 저희 모두 당황스럽긴 했었어요. 시모 또한 얼굴빛이 하얗게 변해버리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시모도 한 성격 하시는 분이라 꽤 큰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 괜히 제가 다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특이한 성격을 가진 예비 동서와의 첫 만남이 정신없이 끝이 났고 도련님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때부터 시모는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살이 저에게 돌아오더라고요. 예민성아,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감히 나를 무시해? 좀 사는 집안이라고 대우해 주려 했더구먼. 우리 집안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네. 그리고 지연이 너는 생각이 없는 거야? 입도 딱 뭐해? 융통성 있게 음식 만드는 것도 옆에서 같이 도와줬다고 대충 둘러대면 될 것을 그것 하나 못해서 시애미를 난감하게 만들어? 그렇게 해서 명품 가방 가지니까 좋니? 그건 내놔라. 이 결혼 허락받으러 너한테 온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온 건데 왜 그 비싼 걸 네가 가지려 들어? 돼지 목에 진주 차면 돼지가 명품 되니? 몸에서 흘러나오는 풍채가 천한데 명품 하나 걸쳤다고 인생이 바뀌겠냐고. 이리 내놓으래도.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싫은 소리 한 적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요즘 들어 저를 왜 이렇게 깎아내리시냐고요. 저도 알고 있어요. 이런 가방 들어봤자 저에겐 사치라는 걸요. 그렇다고 저에게 돼지라고 천하다고 하신 말은 사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저희 부모님까지 욕되게 하신 거나 다름없잖아요. 당신 미쳤어?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민성이가 데려온 여자가 어머니한테 거침없이 막말하니까 당신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당장 죄송하다고 싹싹 빌어. 분위기 파악 못하고 어디서 나대는 거야? 시모는 처음으로 속마음을 꺼낸 저를 보곤 놀라셨는지 당황한 표정을 보이셨지만 그것도 잠시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거에 분노를 표출하셨고 제 앞까지 순식간에 달려와 머리채를 잡은 뒤 그날 있었던 스트레스를 저에게 다 풀어버리셨어요. 이리저리 머리가 흔들리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남편은 팔짱을 낀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련님은 예비 동서에게 전화통화를 하는데 쩔쩔매고 있었죠. 머리채 잡힌 상태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잘한다고 애썼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무시와 시모가 저에게 막대하는 행동이었으니까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어차피 아이도 없고 이런 식으로 살 바엔 혼자 남은 인생 즐기면서 사는 게 좋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터뜨리지 않으려 억눌러 왔던 감정이 폭발하게 되면서 있는 힘껏 시모를 밀쳐내 버렸어요. 그리고 중심을 잡지 못했던 시모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면서 당황한 듯 저를 멀뚱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한 발도 움직이지 않던 남편이 자기 엄마 넘어진 건 못 보는지 급하게 달려가 시모의 몸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었네요. 이런 남자를 그동안 남편이라고 생각하며 데리고 살았던 날들이 너무 후회스러웠습니다. 당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감히 우리 어머니를 밀쳐? 내가 널 너무 풀어준 것 같다. 오늘 누구 하나 장례 치르겠네? 장례는 네가 치러야지. 애 하나 가질 수 없는 몸으로 태어난 놈이 뭘 잘했다고 내 앞에서 큰 소리야? 나는 뭐 너랑 살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아? 그래도 남편이라고 대우해 주려 했는데 도저히 나도 이렇게는 살지 못할 것 같다. 너 지금 말 다 했니? 내 아들이 뭐가 못나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데 애 하나 못 가질 수 있는 거지. 무정자증의 남편 데리고 사는 게 저는 좋았던 줄 아세요? 밖에만 나가도 보이는 아이를 볼 때면 제 마음이 어떤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잖아요. 이 집구석 전부 자신들의 이득만 취하려고 맨날 이리저리 머리만 굴리고 본인들이 하기 싫은 건 전부 저에게 떠밀었으면서 그동안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신 적 있으시냐고요.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잖아요.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이 사람이랑 이혼하겠습니다. 지금 하신 행동들은 전부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거 아시죠? 이혼? 네가 지금 내 앞에서 이혼을 거들먹거려?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그렇게 나온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일 줄 알아? 더 이상 시모의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뛰쳐나왔습니다. 너무 서러워서 마음이 한순간에 터져서 그런지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눈물로 전부 쏟아내고 말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눈물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얼굴로 고개를 들어보니 몇 시간 전에 도련님과 인사하러 왔던 예비 동서였어요. 저를 보고 많이 당황했는지 괜찮냐며 부축해 일으켜 주었고 그 자리에서 갑자기 도련님에게 전화를 하더니 일이 생겨 나중에 다시 오겠다는 한마디를 하고 끊어버리곤 예비 동서의 차에 저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 있던 티슈를 건네주었고 아무 말 없이 어디를 가는데 너무 힘이 빠진 상태라 묻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산골 깊숙한 별장이었어요. 이곳을 왜 왔는지 몰라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저를 소파에 앉힌 뒤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면서 기분을 가라앉힐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많이 어린 예비 동서의 행동은 참 어른스러웠어요. 행동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관찰을 하던 도중 저와 눈이 마주쳤고 순간 당황해서 고개를 돌렸는데 예비 동서가 미소를 지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성 씨 집에서는 형님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단둘이 있으니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그렇지 않아도 아까 일부러 민성 씨 집에 찾아간 거였어요. 언니 비명소리를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버릇없이 행동한 점에 대해 민성 씨 어머님이 상당히 불쾌해하셔서 걱정이 됐었는데 딱 예상한 대로 흘러가서 급하게 찾아간 거였어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정말 죄송해요.
언니가 피해보신 건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전부 설명해 드릴게요. 언니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 조금만 버텨주세요. 예비 동서의 알 수 없는 말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날 저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 같아 쉽게 도와주겠다는 대답을 해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예비 동서의 모습을 보곤 그냥 모른 척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고민 끝에 도와주겠다는 말을 뱉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남편과도 이혼을 결심한 터라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보기로 결심하게 되었죠. 예비 동서가 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된 이후 더 이상 동서가 아닌 동생과 언니 사이로 지내게 되었고 수정이와 저는 그동안 각자 살아왔던 삶에 대해 공유하며 그날 하루 밤새도록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속으로만 담아두었던 감정을 털어놓은 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수정이를 만난 이후부터 제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남편과 시모에게 전화가 빗발쳤지만 받지 않았어요. 수정이와 많은 대화를 하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인간 취급을 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정이와 함께 모든 걸 뒤집을 만한 사건을 터뜨리기 위해 하나하나 준비해 나아갔어요. 그리고 모든 준비를 끝낸 뒤 수정이가 시모를 응접실로 초대를 했어요. 저는 때를 기다리기 위해 반대편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수정이가 개인적으로 자리를 만들어줘서 그런지 상당히 기분이 좋아 보였고 한층 높아진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나가셨습니다. 이런 비싼 곳에서 단둘이 보자고 한 이유가 뭔지 상당히 궁금한걸? 오늘 데이트 기대해도 되는 건가? 그럼요, 어머님. 제가 오늘 많은 준비를 했는걸요. 일단 식사부터 하실까요? 저번에 많이 서운하셨죠? 제가 워낙 솔직한 성격이라 어머님이 상처받으셨을까봐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괜찮다. 우리 새아가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전혀 상처받거나 화났던 적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하자. 그런데 왜 단둘이 보자고 한 거야? 그냥 정말 단순하게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그런 건가? 아, 저번에 나한테 준 선물이 너무 약해서 더 좋은 거 해주려는 거지? 그렇지 않아도 내가 말하려 했는데 글쎄 큰 며느리가 선물 받은 명품 가방 자기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냥 놓고 갔지 뭐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쓰기로 했는데 괜찮지? 그럼요. 그렇게 했다면 어쩔 수 없죠. 잠시만요. 아직 오실 분이 안 오셔서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누가 또 오기로 했어? 단둘이 데이트하자고 했었잖아. 내가 아는 사람이야. 누군지 모르겠지만 기대되는걸? 저는 수정이의 신호를 받고 시모가 있는 응접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저를 보곤 화들짝 놀라며 저와 수정이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기분이 상당히 불쾌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계획한 대로 응접실 테이블 중앙에 각대봉투 하나를 툭 던졌고 시모는 당황한 듯 조심스럽게 봉투 안에 있던 서류를 보곤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된다며
시모는 수정이와 서류를 계속해서 번갈아가며 쳐다보았고 온몸을 떨면서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 시부가 응접실로 고개를 내밀며 들어왔습니다.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있다며 시부를 시간 맞춰 오시라고 한 거였죠. 시모는 시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이유도 묻지 않은 채 다짜고짜 얼굴에 손부터 올렸고 시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랐는지 왜 그러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숨겨두었던 엄청난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몰라서 물어? 이게 뭐야? 이 서류 도대체 뭐냐고? 왜 민성이랑 결혼하겠다는 저 여자가 당신이랑 유전자가 일치하냐고? 뭐라고? 나랑 유전자가 일치한다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당신 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이라도 폈다는 거야? 그동안 나를 봐놓고도 몰라? 나는 저 여자 처음 봤다고. 그리고 민성이보다 어리면 당신이랑 결혼 생활하고 있을 때잖아.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민성이보다 어리니까 바람 피웠다는 게 확실한 거잖아. 그 여자 도대체 누구야? 당장 내 앞에 데려다 놔. 둘 사이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서류가 모든 걸 확실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계속 그런 표정 짓지 마. 역겨우니까. 그쪽 엄마가 도대체 누구길래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나는 민성이와 인사하러 온 날 처음 봤다고? 뭘 원하는 겁니까? 나를 버려놓고도 그런 말이 나와요? 정말 뻔뻔하시네. 내가 직접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는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집사람과 결혼한 이후 다른 여자와도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이 여자 꽃뱀 아니야? 이런 거 충분히 조작할 수 있는 거잖아. 맞네. 여보, 저 여자 민성이 속여서 우리 재산 전부 거덜내려고 접근한 꽃뱀이야. 다른 사람 눈은 속일지 몰라도 나는 절대 못 속이지.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겠네. 제가 도와줬어요. 아버님과 수정이가 유전자 검사할 수 있게 제가 준비해줬다고요. 하루 이틀 본 사이도 아니고 집에서 외출하는 시간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거 준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아직 하나 더 남아있는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또 하나의 서류는 과연 무엇을 설명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거 보시면 두 분은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을걸요? 천한 저희 집안을 욕하시기 전에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부터 되돌아보시라고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마지막 하나 남은 서류 한 장을 시모에게 던졌고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들어 확인하더니 마지막 문장을 읽어 내려간 순간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정신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시부도 급하게 서류를 확인하곤 시모 옆에 주저앉으셨어요. 저도 엄청난 충격이었는데 두 분은 직접 행동으로 옮기셨으니 더 큰 충격을 받으셨겠죠. 그제서야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알게 되었고 바닥에 넋죽 엎드려 수정이를 향해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이제야 사태 파악이 되셨나 보네.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말 좀 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해하려고 수천 번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 그랬냐고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가 그럴 순 없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니? 그때 당시 우리는 어쩔 수 없었어.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나도 일손을 돕지 않으면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아. 차마 수정이 너까지 키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 두고 온 거야. 다시 데려오려 했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쁜 세월로 인해 늦게나마 찾아갔는데 이미 다른 사람에게 입양이 되었다고 하더구나. 몰래 넣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이렇게 빌 테니까 용서해다오. 끝까지 거짓말만 하시네. 두 분은 정말 용서해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찾아왔었다고요? 제가 원장님께 물어보니까 한 번도 저를 찾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제발 좀 솔직해지시죠. 이제 와서 거짓말해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 설명하마. 솔직히 수정이 네가 딸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이 사람이 고아원에 두고 오자고 했었어. 부도까지 난 상태에서 입 하나 털어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며. 딸은 커서도 아무 소용없다고 뜯어 말려도 두고 오겠다고 하길래 결국 고아원에 두고 왔다. 수정이 너 말대로 우린 찾지 않았어. 점점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사이 먹고 살만해지니까 너를 찾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거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이제야 마음이 좀 풀리니? 시부의 충격적인 한마디에 결국 수정이는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건넨 서류는 시모와 수정이의 유전자 일치 서류였어요. 처음에 서류를 보고 시부의 실수로 생긴 아이인 줄 알고 시부를 의심했던 시모가 자신과도 일치하다는 서류를 보고 확신을 한 거였죠. 어떻게 자기들 먹고 살기 힘들다고 갓 태어났던 수정이를 고아원에 두고 올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임신을 원했을 때도 탐탁지 않게 생각하면서 남편이 무정자증인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며 딸 낳아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되려 저에게 화를 냈던 게 그제서야 모든 의문이 풀어졌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수정이는 좋은 집안에 입양이 돼서 지금까지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왔었고, 반대로 시댁 집안은 먹고 살 정도만 유지하는 집안이었죠.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모든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수정이에게 건넸습니다. 수정이는 그 자리에서 도련님에게 전송을 했고, 엄청난 사실을 듣게 된 도련님은 하던 일도 때려치우고 응접실로 달려와선 테이블에 놓인 유전자 검사 서류를 보곤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도련님이 남편과 오면서 통화를 했는지 뒤늦게 남편도 응접실로 들어와선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따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리를 옮겨 이혼 서류를 꺼내 놓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저를 아껴주지 않고 함부로 대했던 행동에 대해 갚으라며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제가 응접실에서 나오자 수정이도 걸어 나왔고 저희는 밖으로 나와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을 확실하게 정리했는지 표정은 상당히 밝아 보였어요. 친부모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접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도련님과 남편은 자기 부모와의 인연을 끊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인해 시모는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과 이혼을 한 뒤 지금은 아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수정이와 그날 이후 따로 만나 많은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수정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옆에서 배우면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도와준 부분에 대해 고맙다며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려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함께 사업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천천히 밟아 나가며 저도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동안 움츠려 있던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르고 싶어요. 그래서 저를 놓친 그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겪었던 일들로 인해 많은 걸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사람은 죄짓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만약 자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될 만한 문제가 있다면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되어 버리니까요. 그때 돼선 이미 늦은 상태고 감당할 수 없게 되어버리니까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날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계획하셨던 일들 모두 잘 풀어가시길 항상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